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 인사이더들의 신박한 통찰과 함께하는 경제 인사이트 정철진입니다. 먼저 오늘 하루를 뜨겁게 달궜던 경제 뉴스 투데이 핫경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국세청이 2023년 귀속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오늘 개통합니다. 간소화 서비스에선 연말정산 소득과 세액공제 자료 등 모두 41개 증명자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향사랑 기부금과 영화 관람료, 고용보험료와 수능 응시료 등의 증명자료는 올해 처음으로 제공되는데요. 하지만 시력 보정용 안경과 콘택트 렌즈, 보정기 등의 구매 비용과 현금 거래했던 월세, 일부 교육비 등은 근로자가 직접 증빙 서류를 챙겨야 합니다. 워크아웃을 개시한 태영건설 채권단이 이번 주 회계법인을 선정해 최대 4개월에 걸쳐 본격적인 실사와 기업 개선 계획 수립에 나섭니다. 채권단은 이번 주 중 실사 법인 선정을 위해 제안서를 발송하고 선정 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태영건설의 실사와 기업 개선 계획 수립은 기업구조 조정 촉진법에 따라서 오는 4월 10일까지 3개월 동안 진행되며 별도의 합의가 있을 경우 한 달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후 계획이 완료되면 산업은행은 2차 금융채권자 협의회를 소집해 결의 절차를 거칠 계획입니다. 작년 12월 중국으로 수출할 때 드는 해상 운송비가 5% 가까이 올랐습니다. 관세청이 15일 발표한 12월 수출입 운송비용 현황에 따르면 지난달 중국행 해상 수출 컨테이너의 운송 비용은 전월보다 4.8% 올라 2달 연속 상승했습니다. 베트남행도 4.8% 올라 2개월 연속 상승세를 보였고 미국 서부, 유럽 연합 등 원거리 항로도 올랐습니다. 전국의 민간 아파트 분양 가격이 10개월 연속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15일 주택도시보증공사 발표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민간 아파트 분양 가격 동향을 보면 전국 민간 아파트의 3.3제곱미터당 평균 분양가는 1,736만 1,300원으로 나타났습니다. 한 달 전보다 1.51%, 1년 전보다 12.29% 상승한 가격으로 지역별로 보면 수도권의 3.3제곱미터당 평균 분양가는 2,434만 4,100원으로 1년 전보다 14.82%, 한 달 전보다 1.06% 올랐습니다. 지금까지 투데이 핫 경제였습니다. 네, 지난 1월 4일이었죠. 정부가 2024년 경제정책 방향 목표를 활력 있는 민생경제로 설정하고 민생경제 회복, 잠재 위험 관리, 역동경제 구현, 미래세대 동향이라는 4가지 방향에 중점을 두고 올해 경제정책을 운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경제인사이트에선 올해 한국경제 전망과 함께 민생 살리기 총력전에 나선 정부의 2024년 경제정책 방향 중에서도 민생경제 회복에 대한 정책을 자세하게 살펴보고 보완점에 대해서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오늘의 한 이슈 이야기 나눠보기 전에 자세한 내용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올해는 반도체를 비롯한 전반적인 수출 회복으로 다른 선진국보다 높은 성장률이 예상이 됩니다. 그럼 물가도 한 2%대의 안정세를 되찾을 전망입니다. 작년 역대 최고를 기록했던 고용률도 계속 더 나아질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결과를 국민들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게 그야말로 민생을 알뜰하게 챙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거시 지표는 좋은데 국민들이 아직 이걸 느끼지 못하겠다고 한다면은 그거는 현장에서 이런 알뜰하고 세심한 그런 정책 집행에서의 배려가 좀 미흡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경제인사이트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 김대호 글로벌 이코노믹 소장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서요. 올 한 해 한국 경제 성장률 이야기부터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정식 교수님, 지난해가 한 1.4%, 3%, 올해 정부의 예상치는 2.2%입니다. 한국은행은 이보다 좀 낮고 2.1%요. 큰 틀에 작년보다는 나아지겠지만 또 성장률 전망치를 보면 또 괄목하게 좋아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전반적으로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네, 원래 이제 코로나 팬데믹이 안정이 되고 또 올해 미국이 금리를 인하할 것이 전망되면서 경기가 이제 회복세로 들어갈 것이다 이렇게 전망이 됐는데 말씀하신 바와 같이 올해 성장률은 작년 성장률보다는 높지만은 2.2%로 전망하고 있어서 높지만은 그렇게 큰 폭으로 회복이 될 가능성은 별로 좀 적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배경은 우선 수출이 큰 폭으로 늘어나기가 어렵다는 거죠. 왜냐하면은 중국의 성장률이 둔화되면서 우리의 대중 수출이 이제 늘어나기는 하지만은 아주 큰 폭으로 늘어나기 어렵다 이런 문제가 있고 또 최근에 이제 그 예멘 사태라든지 이런 불확실성이 이스라엘 하마스 문제가 우리 계속되죠. 수출을 조금 크게 늘어나게 할 수 없는 그런 요인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반면에 이제 내수가 그럼 또 늘어나면은 이제 성장률이 높아질 수가 있는데 지금 이제 물가가 많이 작년에 인플레이션이 높아지면서 그 소비자들의 가계 이제 가처분 소득이 줄어들어서 소비를 크게 늘릴 수도 없는 상황이고 또 거기에다 이제 건설 경기가 침체되면서 내수도 그렇게 큰 폭으로 늘어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수출은 좀 늘어나기 때문에 그 상황이 괜찮습니다만은 내수 침체는 이게 서민 생활이라든지 민생 경제하고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민생 경제를 회복시키는데 지금 총력을 다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올 한 해 관건은 역시 이제 내수, 크게 그렇습니다. 보면 민생 경제다라는 이야기 해주셨고요. 정부가 활력 있는 민생 경제를 일단 타이틀로 잡고 여기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방향성은 어느 정도 좀 적합했다? 그렇습니다. 이제 그동안에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높았기 때문에 6.3%까지 물가가 높아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거의 3.1% 반으로 이렇게 정부에서 인플레이션을 낮췄습니다. 그래서 물가는 이제 점차적으로 잡혀져가는 그런 상황이고 올라가면은 이제 아까도 2.6%로 안정될 걸로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특히 경기 중에서 내수 경기, 민생 경제 이 부분은 이제 올해 정부가 아주 초점을 두고 민생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김대호 소장님, 올 한 해 한국 경제 수출은 그래도 반도체 때문에 그래도 괜찮다. 근데 앞서 이제 김정식 교수님은 중국이라는 변수가 좀 아쉽다. 이제 이렇게 평가를 해주셨고요. 내수에 대해서는 이제 한국은행도 그랬고 또 기획재정부도 일단은 좀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올 한 해 한국 경제 성장률 총평 좀 부탁드립니다. 우리 경제가 전 세계 경제와 함께 긴 불황의 터널을 지내왔는데요. 특히 이 코로나19 때문에 경제 활동이 많이 마비가 됐고 또 이후에는 물가가 너무 올라서 그로 인해서 물가를 잡기 위한 금리 인상 이런 어떤 쇼크들을 연이어 거치면서 우리 국민들의 경제적 체력이 상당히 많이 떨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정말 다행스러운 것은 불황을 야기했던 여러 가지 악재들이 이제 최악은 넘어선 거 아니냐라는 이런 희망을 한번 가져봅니다. 우선 반도체가 D램이나 낸드 플래시 가격이 단가가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 세계 금리 인상이 서서히 끝나면서 재투자가 이루어지면서 한국산 반도체 수요가 늘고 있다. 그런 점. 그다음에 국제 유가가 예상 밖으로 상당히 안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 이 여러 가지 중동의 호르무즈나 홍해 변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제 유가가 $70, 배럴당 $70를 지키고 있다는 것은
뭐 상당히 안정세인데 이것은 국제 유가가 안정이 되면 우리나라가 수입에 지출하는 부담이 굉장히 적기 때문에 네. 그동안 한국 경제를 옥죄어왔던 가장 큰 변수 중 하나가 무역 수지 적자 또 경상 수지의 감소, 흑자 감소였는데 올해는 무역 수지가 뭐 일단 반도체가 수출이 늘고 네. 원유 수입이 줄어들면서 예. 수입 대금이 줄어들면서 예. 흑자가 확실시 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경상 수지도 흑자가 늘어나고요. 예. 그런데 이제 문제는 금리 인상을 가파르게 하다 보면요, 그게 하루 아침에 경제가 특히 국민들의 실경제가 바로 한꺼번에 좋아지지가 않습니다. 네. 그동안의 금리 인상의 사이클을 여러 번 지켜보더라도 경기 침체가 온다든지 국민들의 고통이 굉장히 가중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올해 정부가 1월 4일 날 윤석열 대통령의 첫 행사가 바로 경제 정책 방향에 관한 최상목 이 경제 부총리요? 예, 네. 부총리로부터 보고를 받은 것인데요. 네. 거기에 이제 1번 목표를 그 민생 회복, 활력 있는 민생 경제를 추진하겠다. 그럼 뭐 방향성은 굉장히 타이머리하다고 봅니다. 예. 그 지쳐진 국민들의 어떤 그 경제에 대한 체력을 좀 정진시켜 주자. 그런 면에서 방향은 잡았다고 하는데 문제는 그게 과연 방향만 잡는다고 실탄이 유지될 수 있겠느냐. 그런 면에서 어떤 민생의 회복을 위한 여러 가지 어떤 시련과 도전이 올해 많이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김정식 교수님, 지난 2년간 우리를 긴축으로 좀 힘들게 했던 그 원인이 역시 물가 상승, 인플레이션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뭐 미국 쪽에서도 물가가 잡힐까 말까, 뭐 이렇게 하면 뭐 될까? 계속해서 좀 의문점은 남지만 그래도 물가가 좀 안정된다는 쪽에 많은 전망이 좀 있는데요. 물가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교수님은 어떻게 전망하고 계십니까? 올 한 해요? 네, 인플레이션 즉 물가 상승률은 두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하나는 비용이 높아져서 원가가 높아져서 물가가 높아지는 경우가 있고 또 다른 하나는 이제 수요가 사람들이 물건을 많이 사서 물가가 높아지는 이런 두 가지 형태가 네. 있는데 이번에 우리나라의 이제 작년부터의 물가가 높아진 것은 대개 비용 상승형입니다. 원자재 가격이라든지 원유 가격 이 높아져 가지고 예. 그리고 또 환율이 높아져서 물가가 높아지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비용 상승형은 사실은 굉장히 잡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원유가가 내리고 환율이 내려야지 물가가 안정될 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정부에서는 이제 그동안에 금리를 높이고 수요를 좀 억제하면서 또 환율이 안정되고 또 국제 원유가가 다행히 하락하면서 물가가 이제 6.3%까지 높아졌던 물가가 지금 3.1% 네. 반으로 줄어들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올해 2.6%까지 더 낮아질 것이 전망이 되는데 네. 물론 이제 약간의 불확실성이 있습니다. 지금 원유가가 다시 높아질 수가 있고 네. 또 환율도 그 중동 사태 때문에 높아질 수 있는 그런 요인이 있지만은 만약 그런 요인이 이제 장기적으로 지속되지 않는다면은 그러면 결과적으로 하반기 되면은 물가가 2%대로 낮아질 걸로 우리가 보고 있고 예. 그렇게 되면은 금리 인하라든지 이런 것들도 하반기에 가능할 걸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가는 상당히 좀 한시름 들었다 이렇게 그래요?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네. 여전히 비용발, 그렇죠. 원자재발, 물가 상승의 어떤 요인들은 남아 있지만 그래도 최근 우리가 2년 겪었던 것처럼 뭐 국제 유가가 배럴당 120달러로 치솟는다든가 이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상당 부분 물가에 대한 부담은 덜 수 있을 것이 아니겠는가 이런 전망해 주셨고요. 조금 이따 또 정부가 제시하는 물가 안정 해법은 따로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김대호 소장님, 2024년 경제 정책 방향 핵심이 활력 있는 민생 경제고요. 여기 관련해서 네 가지 파트로 나눠서 쪽에서 정부가 거의 내수 민생 쪽에 올인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선 이 활력 있는 민생 경제 네 가지 파트 한 번씩 좀 소개를 해주시고 이야기를 풀어가 보도록 할까요? 예, 지금 올해 정부가 내세운 경제 목표 큰 타이틀은 활력 있는 민생 경제입니다. 네. 민생 경제를 활력 있게 돌아가게 하겠다. 그런데 사실 그것도 안에 보면 네 가지 어떤 세부
어떤 네. 이 각 파트별로 나누어 볼 수가 있거든요. 자, 우선 민생 경제 회복을 위해서 물가 부담을 덜어주고 또 소상공인들과 취약계층들이 경제 환경 변화에 따라서 어떤 구조적 마찰의 희생양이 되지 않도록 또 내수 수출 회복을 한다. 뭐 지역 경제 건설 투자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게 바로 잠재 위협 관리입니다. 네. 지금 부동산 PF 대출 그밖에 여러 가지 가계 부채 상황이 예. 상황이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예. 이걸 선제적으로 잘 대응한다면 어떤 우리 경제 살이 될 수 있습니다만 잘못 대응한다면 그동안 해왔던 게 완전히 무너질 수 있는데 다행히 정부가 잠재 위협 관리를 어떤 목표로 잡았다. 네. 그다음에 역동 경제, 역동 경제는 특히 최상목 부총리가 평소에 철학이기도 한데요. 네. 다이나믹하게 경제가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인구가 줄어들고 감소가 되는 이런 상황 속에서 생산성이 획기적으로 늘어나지 않고서는 이 난관을 돌파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잘 되는 분야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사회적으로 지원하고 또 기업들의 투자를 독려하는 방식으로 경제를 일으킨다. 그다음에 이 네 번째가 바로 이 미래 세대와의 동행. 네. 후손들을 위해서 네. 지금 커가는 세대들이 어떤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한국 경제가 잘 되도록 그래서 재정을 어려운 상황 속이지만 재정을 남발하지 않겠다. 그다음에 기후 위기에 대응하겠다. 또 미래 세대의 기회가 최대한 갈 수 있도록 하겠다. 네. 이런 나름대로의 4대 목표를 설정했는데 이것은 뭐 시대 상황에 뭐 상당히 방향성은 맞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특히 이 중에서도 이제 민생 경제 회복이 이제 가장 뭐 주안점을 두고 있고 상반기에 이 때문에 여기에 정부도 총력을 기울이겠다, 재정을 뭐 완전히 투입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김정식 교수님, 민생 안정의 필수는 우리 아까 물가도 언급하셨지만 일단 물가를 눌러놓고 출발을 해야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이제 비용발 인플레이션이라 하더라도 정부가 취할 수 있는 대책들이 있겠죠. 그렇습니다. 그 민생 경제란 것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물가를 안정시키고 또 내수 경기나 경기를 부양시키는 이 두 가지가 네. 결국 민생 경제를 살리는 방법인데 그 중에서 이제 물가 상승률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올해 쭉 낮아지고 있습니다만은 한번 오른 물가는 다시 물가 수준은 잘 내려가지가 않기 때문에 고물가 상황은 그대로 상황이 지속되면서 우리 서민 경제의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물가를 좀 낮추고 또 물가 상승률을 낮추기 위해서 정부에서는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이제 우선 농산물 가격을 안정시키는 방법으로는 이제 수입을 늘려가지고 예. 농산물 수입할 수 있는 물건들은 대체할 수 있는 물건들은 수입을 늘려서 그 가격을 좀 안정시키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고 또 관세를 인하해서 농산물 그 수입 물건의 관세를 인하해서 가격을 좀 안정시키는 방법 또 이런 방법이 있고 그 외에도 이제 그 전기요금이라든지 예. 또 이런 그 공공요금을 좀 동결해 가지고 예. 가격을 안정시키는 이런 방법을 현재 사용하고 있는데 네. 이런 방법들은 바람직한 방법이다. 미시적으로 네. 물가를 안정시킬 수 있는 방법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공공요금 부분 같은 경우에는 그런데 또 한 번은 뭐 원자재 가격에 따라서 결국은 언제까지 묶어둘 수도 없는 대목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공공요금의 그 인상 폭과 네. 시기가 중요한데 네. 좀 물가가 안정된 시기에 공공요금을 점진적으로 인상하는 것은 이제 큰 충격을 주지 않기 때문에 서민 생활에 큰 충격을 주지 않기 때문에 그런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네. 정부에서는 이제 물가 좀 안정됐을 때 서서히 공공요금을 올리는 그런 정책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시간차 약간 융통성을 두는 전략이네요. 그렇습니다. 공공요금 네. 같은 경우에는. 김대우 소장님, 뭐 저희가 따로 한번 이것은 시간을 내서 뭐 다뤄봤었는데 지금 좀 보면 먹거리 가격 중에서도 과일이라든가 실제 이 원료 쪽은 오른 게 맞아요. 이 이상기후 때문에. 그래서 식당들도 뭐 소상공인분도 힘들어하는 것 같은데 일선 이 가공식품 먹거리 쪽에서는 이걸 과연 가격을 이렇게
올려도 맞는 거야? 이거 가격을 내려야 되는 거 아닌 거야? 하면서 뭐 슈링크플레이션 문제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쪽도 한번 정부가 따로 좀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습니다. 민생이 고통을 느끼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도 먹고 사는 문제, 예. 이분이 바로 고통이 바로 옵니다. 예. 예를 들어서 뭐 자동차를 산다든지 고급 냉장고를 산다, 이것은 그 구매를 내년이나 내후년으로 미룰 수도 있어요. 예. 당장에 먹는 것은 먹지 않으면 생존이 안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바로 이 약한 고리를 이용해서 가공식품에 종사하는 분들이 이제 가격을 지나치게 올리거나 네. 올린 가격을 내리지 않는 네. 이런 문제가 지적이 되고 있는데요. 네네. 원래 이 식품 가공업체들이 가격을 올릴 때는 나름대로의 명분은 있었습니다. 네. 왜냐하면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인해서 밀 가격이라든지 설탕 가격 이런 것들이 단기간에 급등을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것을 원료로 가공식품 만드는 식품업체도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네. 그런데 지금 국제 식량 가격을 보면요, 몇 개 품목을 제외하고는 지금 오히려 네. 떨어진 품목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네. 그러니까 초기에는 올랐다 하더라도 가격이 떨어졌는데 내리지 않고 있고, 예. 또 바로 이런 서민들이 대체 상품이 없다는 이런 약점을 이용해서 물건값을 과감하게 올렸고, 예. 또 어떤 경우에는 정부가 물건값을 올리지 말아달라고 부탁을 하니까 물건값은 그대로 주면서 내용물을 쏙 뺀다든지. 용량을 줄이죠. 그렇습니다. 예. 그게 이제 슈링크, 슈링크. 줄인다는 뜻의 네. 슈링크. 그다음에 스킴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네. 질을 떨어뜨리는 겁니다. 양은 그대로 하더라도 1등품을 쓰다가 3등품. 자,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데요. 이것을 정부가 일일이 막는다는 것이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자본주의 시장 경제 사회에서 네. 가격을 어떻게 하든지 간에 이것은 어떤 기본적으로 시장 참여자들이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네. 윤석열 대통령 취임사에서 자유를 엄청나게 여러 번 강조를 했고, 실제 경제 정책 운영 기조가 자유시장 경제입니다. 예. 그런데 그 와중에서도 정부가 공정거래위원회를 가동을 하기 시작했거든요. 이건 상당히 바람직한 현상으로 보여집니다. 예. 자유시장 경제라고 했을 때 무한 자유가라든지 자유 방임은 아니거든요. 일찍이 그 자유시장 경제를 주창했던 아담 스미스조차도 자유를 하게 하되 그 공정 경제를 저해하는 그런 요인은 막아야 된다는, 네. 이것을 막아줄 수 있는 공적 장치가 바로 공정거래위원회입니다. 네. 그래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지금 은행들의 담합까지도 이번에 고발을 해내지 않았습니까? 또 우리나라가 지금요, 특정 제품의 어떤 시장 독과점 상태가 굉장히 심합니다. 그러니까 몇 개 업체들이 자기 마음대로 가격을 올려도 시장에서 자율 조정이 잘 안 되는 네. 그런 측면을 공정거래위원회가 이제 본격적으로 개입을 하기 시작했는데요. 뭐 상당히 바람직한 현상이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지금 소비자 단체 활동이 유럽이나 이런 쪽에 비해서 굉장히 약하기 때문에 슈링크플레이션을 하더라도 그것을 잘 잡아내지를 못해요. 네. 뒤늦게 좀 슈링크플레이션에 대해서 과태료 물리는 것이라든지 이런 정책을 지금 쓰고 있습니다만은, 이 대목은 자유시장 경제 기조를 강화하되, 그러나 자유시장의 수요 공급 자체를 무너뜨릴 수 있는 불공정 경쟁 행위를 잡는 그런 어떤 공정거래위원회의 어떤 규제와 제도 개선, 이것은 더 강화되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그렇습니다. 자, 지금 정부가 이 먹고 사는 문제, 특히 민생 경제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럴 때 먹는 관련한 대기업 업체들도 함께 좀 이런 아픔과 고통에 동참해 주는 것도 어떨까? 또 이런 생각도 해보고요. 김영식 교수님, 저희가 이제 먹는 문제 좀 얘기를 했는데, 이 자는 문제 중에서 부동산 정책은 저희가 따로 다뤄볼 텐데, 거주 취약계층들 있지 않습니까? 이분들에 대한 내용도 이번에 민생경제 회복에 따로 한 파트로 포함이 되어 있죠. 네, 그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제 소득을 좀 지원해 준다든지 정부가. 그래서 이제 그 물가가 비싼 경우에 그 생필품을 사는데 도움을 준다든지, 또 불공정 거래 행위를 좀 단속해가지고 네. 물가가 너무 높아지지 않도록 네. 관리한다든지 뭐 이런 방법을 네. 정부가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주거 지원 부분도 되게 좀 강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렇죠. 네. 주거 쪽도 한번 저희가 살펴보도록 할까요? 아마 표를 통해서 준비를 했었던 것 같은데, 예, 저희가 주거 쪽만 따로 한번 때려 놓고 보겠습니다.
서민 취약계층의 주거 지원 강화를 저희가 하고 있어서 아마 저희가 따로 뉴스들도 많이 이야기를 했었는데 청년층, 신혼부부 쪽에서도 따로 분양가라든가 임대료 유도를 하고 있고요. 상당수의 정책 모기지 상품들도 또 준비를 하고 있고 전세 쪽에 있어서도 버팀목 대출 등을 통해서 저희가 함께 이 먹고 자는 이 자는 문제라고 하니까 좀 그렇긴 한데요. 거주, 주거 지원 쪽도 강화를 하려고 한다라고 이야기를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한 축이 지금 민간, 일선 민간의 뭐 전사분들이죠. 내수 경기의 어떤 맨 앞쪽인데 소상공인 분들입니다. 요즘에 이제 식당들 가보면 소상공인 분들 매우 힘들어 하시는데 소상공인들을 위한 정책도 있죠. 그렇습니다. 사실 이 경제 환경이 급격히 변화할 때요. 그때 가장 취약한 계층이 바로 소상공인 자영업자입니다. 급여 생활자들은 회사에서 들려나지만 않으면 일단은 최소 생계는 유지할 수가 있고 네. 또 기업 같은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뭐 기본적으로 그 회사의 기본 자산을 활용할 수가 있는데요. 소상공인들은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산다라는 표현대로 그야말로 최전선에 나와 있는데 코로나19 때 영업을 하지 못해서 엄청난 피해를 네. 보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좀 영업할 만하니까 이제는 금리가 올라가요. 네. 그러니까 코로나 때 부족한 것을 금융 자본을 받아서 간신히 수습을 했는데 이자 부담이 눈덩이처럼 오릅니다. 거기다가 원자재, 특히 뭐 식당 같은 경우에는 식자재 이런 가격이 오르니까 네. 그것을 100% 다 가격에 반영하기도 어렵고 원가 비중 때문에 그야말로 삼중고를 겪는다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예. 자, 이것은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 지원은요, 우리 사회의 허리를 안전하게 해서 중산층을 튼튼하게 한다는 그런 측면도 있고, 예. 또 여기에 이 뭐 중산층들의 그 소상공인을 어떤 도와줌으로써 우리 사회 안전망 구축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를테면 이제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패키지 현재까지 나온 거를 보면요, 네네. 에너지에서 그 영세 소상공인업자들에서는 올 1분기에 예. 업체당 20만 원씩 예. 전기료를 깎아줍니다. 예. 그다음에 이제 금리 이게 은행과의 상성 금융을 통해서 네. 이미 냈던 이자를 되돌려 받습니다. 네. 잘 갚았으면요. 예. 예, 잘 갚았다는 예. 전제로요. 예. 그다음에 이제 그 세 부담, 이 부가세 간이 과세자 기준을 8천만 원을 올린다. 이 네. 간이 과세자가 되면 세금 조사도 받지 않고 네. 결국 이제 세금 행정이나 세금 부담에서도 좀 도움을 받을 수가 있는데, 예. 그러니까 영세업자들을 도와준다. 자, 이 정책들은 그러니까 내수 소비를 살릴 수도 있고 또 하나 이 급격한 금리가 지금 인하가 된다고 그러지만 아직도 금리 수준은 굉장히 높거든요. 네. 내려가려면 아주 시간이 좀 더 걸릴 겁니다. 이럴 때 경기 침체가 올 수 있고 그게 약한 고리부터 터질 수가 있습니다. 네. 역대 경험을 보면요. 그런 면에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지원은 뭐 사회 중간층의 그 어떤 서민층 보호 문제를 넘어서서 우리나라 전체의 경제 운영의 안전판이 된다. 뭐 그런 면에서 상당히 지금 타이머리하다 이렇게 네.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요. 그래도 희망의 빛이 있습니다. 바로 수출인데요. 올해 한국 경제는 지난해 말부터 증가세로 전환한 이 수출이 그래도 올 한 해를 이끌 것 같다. 특히 반도체 이야기 많이 나오죠. 그래서 정부는 이런 여세를 몰아서 수출 투자 회복세, 이게 좀 민생 내수 쪽으로 불씨가 이어지기를 할 그런 목표를 세우고 있는데요. 민생 경제 회복과 우리 경제 재도약을 위해서 과연 이 수출과 내수의 관계 어떻게 이어갈 수 있을지, 보완할 점은 없을지 준비한 영상 보고 난 뒤에 계속 이야기 나눠가겠습니다. 올해도 전반적인 개선 흐름은 이어질 전망입니다. 다만 누적된 고물가, 고금리 부담, 부문별 회복 속도의 차이 등으로 많은 국민들께서 온기를 체감하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상반기 중 내수와 건설 투자 부진, 그리고 3%대 물가가 이어지며
민생의 어려움이 가중될 전망입니다. 김정식 교수님, 작년엔 특히 상반기에 많이 힘들었죠. 뭐 계속해서 무역 수지 적자 나오고요. 그래도 올해는 수출 쪽에서 정부도 나름 긍정적인 목표를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수출 7천억 달러 일단은 목표를 잡고도 있는데 우리 수출에 어떠한 점들 좀 포인트를 맞춰야 될지도 궁금하고 결국 이 수출도 이 불씨가 내수로 좀 이렇게 넘어올 때 한국 경제가 잘 돌아가는 건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대한 이야기도 함께 좀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는 수출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수출만 늘어난다면은 고용이라든지 그다음에 일자리 창출 이런 문제가 다 해결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무역 수지라든지 경상 수지가 흑자가 되면서 나라의 대외 신인도 높아지고 예. 또 환율이 낮아지면서 물가도 또 안정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출이 우리나라 경제에서는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정부에서는 지금 이번에 경제 대책에서 수출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제가 볼 때는 한 4가지 이 방법으로 수출 전략을 짜고 있지 않나 이렇게 네. 봅니다. 첫 번째로는 예. 이제 아까 봤습니다. 수출 금융을 지원해 주는 방법이죠. 수출 기업에다가 여러 가지 그 금융 지원을 통해서 수출을 늘리도록 하는 방법이고요. 네. 두 번째는 이제 우리나라의 수출 구조가 과거와 달리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우리가 주력 산업이 조선이라든지 철강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이었는데 화학, 이런 네. 부분이 이제 중국의 추격으로 중국이 대개 가져가기 때문에 네. 새로운 산업에 대한 수출을 우리가 경쟁력을 높여야 되는 그 상황이거든요. 예를 들어 방위 산업이라든지 바이오라든지 그다음에 뭐 반도체라든지 네. 이런 부분들이죠. 네. 그래서 정부에서는 이런 그 신산업에 대해서 수출 전략을 지금 세우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신산업의 수출을 경쟁력을 강화해서 수출을 늘릴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하고 있고 네. 또 다른 방법은 이제 외국인 투자를 많이 유치해 가지고 신기술을 빨리 익히고 또 고용을 늘릴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방법을 네. 쓰고 있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그 유턴 기업 우리나라 기업이 중국이나 외국에서 생산하던 것을 국내로 이렇게 옮겨오는 유턴 기업에 대한 그 금융 지원이라든지 세제 지원 이런 것들을 강화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 수출이 늘어나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내수하고 아주 밀접한 관계가 네. 있습니다. 수출이 늘어나면은 일자리가 늘어나서 소득이 늘어나기 때문에 예. 물건을 소비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러면 또 내수가 늘어나게 네. 되고 이 경제가 선순환 경제로 굴러가게 됩니다. 네. 그래서 정부에서는 이제 대통령 주재로 수출 전략 회의를 지금 개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여기에다가 수출 기업들을 참여시켜 가지고 이것을 좀 더 활성화하면은 우리 수출을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수출을 늘릴 수 있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김대호 소장님, 내수 정책, 내수 경제 활성화, 뭐 우리가 어렵게 얘기하지만 소비 여력이 되는 분들, 좀 여유가 있는 분들이 돈을 많이 쓰면 소비를 많이 하면 그게 좀 마중물이 될 것 아니겠습니까? 이 소비 활성화 정책에 대한 것도 굉장히 필요할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이 경제 성장의 3대 요인을 보면요. 첫 번째가 수출, 그다음에 정부 지출, 네. 그다음에 내수인데 선진국으로 갈수록요. 내수가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큽니다. 네. 이를테면 미국 같은 나라들은 내수가 거의 70%를 네. 차지해서 내수가 잘 되는 것이 선진국 되는 길이기도 해요. 또 실제로 국민들의 효용 극대화 측면에서도 내수를 해서 돈을 쓰고 뭔가 물건이나 서비스, 용역을 쓴다는 거 그 자체가 국민들의 삶의 질이 올라가기 때문에 내수 활성화는 굉장히 중요한데요. 예. 자, 한국은 고래로 수출에 너무 지나치게 주도하다 보니까 내수가 좀 약했습니다. 네. 그런데다가 코로나19와 고금리 시대를 거치면서 물가는 올라갔는데 또 금리도 올라갔는데 급여 수준은 덜 오르니까. 덜 오르니까 예. 실질 소득으로 하면 지금 소득이 감소한 거예요. 예. 소득이 감소하다 보니까 당장에 돈을 쓰기가 어려운 것이죠. 네. 자, 예를 들어서
실질 소득이 5% 감소했다. 그러면 소비가 5%, 내수가 5%만 줄어드는 게 아니고요. 심리적 위기가 이러다가 내가 수입이 더 줄어드는 거 아니야? 이래서 쓸 돈도 최대한 네. 아끼게 되거든요. 예. 그런 각도에서 올 상반기에 우리 경제는 위축된, 슈링크드된 이 내수를 어떻게 하면 회복하느냐. 그렇다고 해서 쓸데없는 걸 쓰자는 거 아닙니다. 네. 알맹이 있고 국민 생활에 꼭 필요하고 재창출이 가능한 이런 데 쓰자. 그래서 정부가 지금 내세운 계획을 보면요. 네. 첫 번째가 카드 사용액을 전년 동기 대비 5% 이상 증가하면 증가분의 10%를 추가로 소득 공제를 공제한다. 해주겠다. 말이 좀 어려운데요. 네. 쉽게 얘기하면 작년 상반기에 썼던 카드 사용량보다도 조금이라도 더 많이 올 상반기에 쓴다면 네. 그 증가한 부분의 10%는 세금을 내야 되는 과표에서 네. 빼주겠다. 빼주겠다. 이런 이제 세금을 덜 내게 해주겠다는 겁니다. 네. 자, 그다음에 두 번째는 노후 차를 교체하면 개별 소비세, 이거 흔히 개소세라는 겁니다. 네. 개소세 70%를 한시 인하를 해준다. 그러면 차가 낡았으면 이거 특히 경유차 부분이 많은데 네. 돈이 없으니까 교체를 않고 더 기다릴 수 있는데 네. 이거 빨리 교체하라. 그러면 신차 살 때 소비세를 뭐 깎아준다. 네. 이런 어떤 그 다양한 그 소비 활성화 정책을 만들었고요. 네. 특히 이제 5등급 경유차의 폐차 지원금을 연장한다. 그런데 이런 정책들은 뭐 정부의 어떤 그 재정 부담을 유발할 수도 있지만은 네. 그러나 시기적으로 하반기나 그 후에 가면 저절로 좀 내수가 회복될 수 있다는 그런 전제하에서 네. 좀 타이밍 조절, 그러니까 시간차 공격 측면에서 상당히 유효한 정책으로 보고요. 네. 그런데 이제 한 가지 문제는 지금 경기가 회복되고 코로나도 끝나가면서 전 세계적으로 여행 소비가 굉장히 크게 늘고 있거든요. 네. 우리나라 사람도 해외를 굉장히 많이 나갑니다. 해외에 나가는 것을 막을 수는 없지만 해외에 많이 나가는 대신에 외국 사람들이 한국에 지금 들어오는 게 관광이요. 줄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면에서 우선 국내 여행객이 굳이 일본 안 가고 한국에서도 더 많은 효용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네. 그런 어떤 여행의 인프라 개선, 네. 그다음에 외국인들을 좀 끌어들일 수 있는 이런 제도적 보완도 시급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내수 회복을 위해서 이제 그 세제 지원이라든지 이런 미시적인 정책을 정부가 쓰고 있습니다만은 그 더 중요한 정책은 건설 경기를 회복시키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건설 경기는 건설 산업이라는 업 자체가 그 특성이 그 다른 산업하고 연관 효과가 굉장히 큽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건설 경기가 회복되면은 다른 산업도 다시 회복될 수 있는 그런 요인이 있고요. 네. 두 번째로는 건설 산업은 그 비숙련 노동자의 고용을 늘립니다. 네. 그래서 이제 서민들의 그 고용을 늘리는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건설 경기는 내수 경기하고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거든요. 네. 선진국에서도 내수가 침체되면은 건설 경기를 회복시키는 그런 대책을 씁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그동안의 저금리 시대에 그 여러 가지 그 주택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네. 썼던 그 규제책을 고금리 시대에는 이제 고금리 시대에 맞게 조금 완화하는 이런 방법으로 내수 경기를 회복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역 경제는 어떻습니까, 교수님? 왜냐하면 일선 소상공인분들 만나면 그래도 서울 경기는 버틴다. 근데 조금만 지역 지방으로 내려오면 이미 굉장히 내수가 힘들다 이런 얘기를 참 많이 하고 그래서 아마 정책적으로도 이 지역 경제 활성화도 지금 현재 정부가 굉장히 좀 예.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역 경제가 그 지방 경제, 지역 경제가 지방 경제, 활성화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대개 정부에서 여러 가지 대책을 내놓고 있습니다만은 예. 그 중에서 하나는 지역의 건설 경기를 회복시키려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네. 지역에서 미분양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 예. 양도소득세라든지 그 보유세를 예. 조금 양도세죠. 경감해주는 네, 네. 그런 조치를 취하고 있고 예. 두 번째는 이제 아무래도 출산율이 높아야지 예. 이 지역의 그 지역 소멸을 막을 예. 수가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 아마 굉장히 초점을 두고 출산율을 높이는데 굉장히 그 노력을 하고 있다, 그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예. 제가 생각할 때는 출산율이 낮아지게 되면은
그 물건을 사줄 사람이 없기 때문에 네. 성장률이 낮아지고 예. 그 경제에서 큰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출산율을 높이는 방법 중에 하나는 여성의 그 재취업, 예. 육아 후에 재취업할 수 있는 그런 그 제도를 마련해 가지고 여성들이 육아를 하고 난 뒤에 다시 일자리로 복귀할 수 있도록 그런 제도를 조금 더 강화해 주는, 지금도 뭐 여러 가지 그 출산 휴가라든지 방법이 있습니다만은 강화하는 그런 방법을 써야 되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참 이 지역 경제 활성화라는 게요. 아마 교수님도 수십 년 전부터 많이 이야기를 해오셨을 것 같고, 뭐 저 역시도 과거 기자 때부터 지역 경제 활성화 하는데 참 힘든 것 같습니다. 이게 구조적으로 참 어려운 문제 같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이제 정부에서는 그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서 네. 여러 가지 그동안 정책을 써왔는데 네. 이 지역의 지역 소멸이 지금 우려되고 있지 너무 않습니까? 빨라요. 네. 지방 소멸, 지역 소멸이 우려되고 있는데, 이것은 가장 중요한 것은 저는 인구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이 예. 줄어드니까 예. 그 도시로 이제 또 몰리는 것도 있지만은 예. 사람 자체가 줄어드니까, 인구 자체가 줄어드니까 출산율이 낮아져 가지고 그런 문제가 생기지 않나. 그래서 정부에서는 아마 지역 경제 활성화 대책의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네. 출산율을 높이는 정책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또 관공서도 많이 지방으로 분산하고 여러 가지를 좀 취하고 있는데 참 이 지역 경제 활성화라는 게 교수님께서 예. 우리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건설 경기를 좀 스티뮬레이트, 좀 자극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네네네. 상당히 공감을 하고요. 예. 근데 사실 요 지역이 이렇게 무너지게 된 데에는 정책적 실패도 적지 않습니다. 예. 이를테면요, 1가구 1주택을 강요하는 그 정책. 아. 그러다 보니까 2주택부터 중과세를 하는데, 그것은 사회 정의적 관점에서 보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좋은 정책 같아요. 예. 그런데 그것이 2주택부터 엄청난 과세를 하다 보니까 예. 예를 들어 서울에 있던 사람, 서울에서 지방으로 출퇴근한다든지 이럴 경우에 어디 주택부터 먼저 파느냐? 지방 주택부터 먼저 팔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지방의 부동산 경기를 침체시키는 1등 공신이 저는 다주택자 과세제도 참사를 빚었다. 네. 뭐 이런 한 예에 불구하고요. 결국은 수도권 집중화를 막고 인구가 지금 지방이 특히 더 많이 줄어드는, 맞습니다. 거기에 좀 주목할 필요가 있다. 예. 그래서 지방을 좀 근본적으로 살리는 어떤 획기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또 정부에서 세컨드홈 정책도 나오고요. 지방에서 추가로 사는 이 주택에 대해서는 또 뭐 다주택자의 계산도 안 하고 이제 여러 가지 방법을 좀 취하고 있습니다. 참 지역 경제 활성화가 어떻게 보면 그동안에 꼬인 또 내수 경기를 풀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싶어서 저희가 이 지역 경제 활성화에 대한 부분은 따로 떼어놓고 저희 경제 인사이트에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간이 아주 굉장히 빨리 지나가고 있는데요. 실은 올해 정부가 상반기에 재정도 총력을 기울여서 이 불씨를 미리 좀 빨리 좀 끌어올리려는 좀 전략을 취하고 있거든요. 먼저 우리 김정식 교수님 먼저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정책도 취하고 뭐 효과도 나와야 될 것 같은데 내수라는 게 바로 탁탁탁탁 효과가 나오지는 않겠죠? 그렇습니다. 지금은 이제 부동산 그 피해, 부동산 그 부실 문제가 네. 상당히 지금 우려가 되고 있고,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수 경기를 또 회복시켜야 되는, 민생 경제를 살려야 되는 네. 그런 그 과제가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지금 신도시, 일기 신도시의 네. 재건축을 빨리 이제 추진하려 그러고, 그 외에도 이제 그 사회 간접 자본에 대한 투자를 네. 조기에 땡겨가지고 상반기에 땡겨가지고 하려 그러고 있거든요. 네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그 정책 방향은 아주 좋은 정책 방향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특히 이제 그 사회 간접 자본에 대한 투자가 낭비를 줄이기 위해서는 예. 저는 이제 저소득층이 거주하는 지역에 교통 인프라라든지 이런 것들을 집중적으로 지원해 가지고 경제적 불평등도 완화하면서 네. 또 주택 가격도 안정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쓰는 것이
그 사회 간접 자본에 대한 투자의 낭비를 줄이면서 예. 국민들 생활을 민생 경제를 살릴 수 있는 방안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빠르게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면은 좋겠는데 김대우 소장님 또 예산을 상반기에 다 쏟고 여기에서 총력을 기울였는데 이게 좀 빨리빨리 효과가 안 난 채로 하반기로 넘어가게 되면 재정 공백 우려 같은 경우도 또 지적이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예. 물가가 오르고 또 경상 성장률까지 생각할 때 실제로 한 5% 내지 6% 정도를 예산을 늘리는 것이 뭐 지난해하고 같은 수준의 예산이 될 텐데 네. 지금 우리는 또 재정 건전성 유지라는 목표를 동시에 갖고 있기 때문에 그 경상 성장률보다는 올해 예산이 지금 적게 증가했거든요. 그런 면에서 예산이 쓸 수 있는 여지, 예산의 여유분이 그렇게 많이 없습니다. 네. 그런 면에서 뭐 예산을 상반기에 집중 투입을 하는 이 시간차 공격도 필요하지만 네. 보다 근본적으로는요, 이 현재 그 이런 경제 어려움을 돌파하는 방법은 돈을 투자하는 거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규제를 혁파하는 거. 네. 이를테면 기업의 투자 활동이라든지 부동산 관련 제도 이런 것을 원점에서 한번 이런 경기 불경기 시대에 한번 점검을 해보면 그것은 네. 돈 안 들고도 생산성을 높일 수 있다. 그런 면에서 한번 제안을 해봅니다. 네. 규제 완화에 대한 조언까지 해주셨고요. 자,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정식 교수님, 올해 뭐 윤석열 대통령도 비롯해서 기획재정부 또 정부 자체가 민생 경제, 활력 있는 민생 경제 총력을 걸고 있습니다. 이건 꼭 필요하다. 이게 거의 결정타가 될 것 같아. 마지막으로 또 총평해 주신다면요. 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금리를 올해 인하할 텐데 네. 큰 폭으로 인하하기는 어렵습니다. 우리나라의 여러 가지 물가라든지 여러 상황을 볼 때 따라서 그 경기를 활성화, 특히 내수 경기를 하기에는 재정 정책이 굉장히 중요한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상반기에 조기 집행하기 때문에 상반기에는 큰 문제가 없으리라고 생각하고 반대 하반기에 가면은 금리 인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조금 경기를 살릴 수 있지 않나. 그리고 만약 하반기에 경기가 침체되면은 재정 지출을 좀 더 계획보다 늘리는 그런 조치가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건설 경기를 활성화시키면은 내수 경기가 살아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금리 시대 때 여러 가지 규제를 고금리 시대 때 맞게 고쳐야 된다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해 주신 두 분 모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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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경제 인사이트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요즘 장을 보러 가보면 과일 가격에 정말 입이 떡 벌어지시죠? 사과나 귤은 이제 사 먹기도 겁날 정도로 금사과, 금귤 이런 별칭까지 붙었습니다. 자, 얼마 안 있으면 설이 다가오는데요. 우리 주부들 근심 더 커지고 있습니다. 다음 시간 경제 인사이트에선 과일값이 이렇게 고공행진하고 있는 그 이유 함께 살펴보고요. 설을 앞두고 과일 등 주요 성수품 가격 잡기에 나선 정부의 정책 그리고 해법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